때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승 교수 팀이 있는데요. 이 연구팀이 성인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달에 이 조사를 해봤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회 심리적인 그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뭐 자세한 내용은 기사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24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6월 10일부터 14일 동안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 그냥 우울도 아니라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이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사람은 9.3%나 된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심각한 수준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30대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지금 국민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대통령이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국정브리핑에서 얘기한 거 전부 다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대한민국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모든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뭐 의료 행정 문제 없다, 경제 살아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이제는 약간 이 사람 제정신이 맞나? 약간 무서워졌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그 국정 브리핑이 있고 나서 그 브리핑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그 함은경 마포 위원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한동훈은 잘 모르고 용산하고 잘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 그 국민의힘 연찬에 대통령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방금 뉴스가 반드시 안 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정면으로. 거야? 그러니까 연찬에 안 온 건 이게 처음이에요. 대통령이? 연찬회에 안 온 거. 예. 안 온 건 처음이고. 왜 안 왔나?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 저기 행사 중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부분을 설명하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대표가 네. 자리를 떠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태가 기자회견 전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료개혁 아무 이상 없다 그랬는데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반응이 저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고 대통령도 국민의힘 왜 이러냐 니들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나 기분 나빠 안 가. 그리고 한동훈은 나 장관 보고 안 받아. 오늘 지금 방금 오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분열이 시작된 겁니까? 뭐 이미 잠재돼 있던 분열이 것이 있었는데 드러났는데 이제는 숨어서 대화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감정 표출을 해버린다. 오후에 들어온 여러분 처음 듣는 소식인데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위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것 당정 간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소통 원활하다 하는데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하면서 한동훈 얘기를 일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그동안에는 좀 예의상으로라도 숨기고 좀 뭔가 수습하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하지 않고 그냥 노골적으로 상황을 다 드러내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특검 관련된 논의 오늘 민주당이 뭘 내놨습니까? 자, 알겠다. 제3자 추천하자. 대법원장 추천하고 니네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 국회의장 하는 대로 받아서 우리가 먼저 낼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지금 재발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아니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대 정원 한시적 중단 유예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잘했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벌은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챙기는 거야. 어머나. 지금 모양이 그렇게 가고 있어.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 판이에요. 그러네. 예, 아주 여러분들 귀추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뭐 따질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숨겨놓은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에서 보지 못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저도 쉴드를 치면서 좀 이따 오. 말씀드리는데 네. 그 제가 하나 제안할 건데요. 네. 사실 우리 정기현 대표가 취재를 엄청나게 단독으로 많이 해와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살짝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방송을 하면은 네. 용기 있게 그거를 말을 자꾸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말을 하다가 말지 이런단 말이죠. 일단 취재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뭐 하여튼 이런저런 네. 데 많이 올라가 있던데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 네. 위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해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네. 오늘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안 한 게 있어요. 뭐요? 그 미리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네. 네. 자, 지금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아. MBC 박문진 이사, 자, 언론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박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명돼 있던 이사들로 MBC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통위 정상화와 관련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20명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기자들 아무도 안 84명 중에서 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했고 공중파 중에는 MBC만 질문해서 뺐습니다. 예. 아 진짜 또? MBC는 MBC만 뺐고 MBC는 풀단에서 영상도 못 나가게 하더니만 이제 이게 질문도 저기 못하게 하고. 현장 중계 영상도 오늘 MBC가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겠다면서. 풀단에서 아, 못하게 예.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야 하는데 유독 방통위와 관련된 부분을 뺐다. 언론 문제를 빼버린 거예요. 언론인들이? 언론인들 스스로가 해야 언론인 되는데. 스스로가 빼버렸는데 이게 풀단에서 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변인실,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방- 묻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MBC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왜 질문이 빠졌느냐. 그렇죠. 지금 84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이걸 보태기 질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왜냐면 KBS 이사들도 지금 다시 똑같은 걸 신청을 다시 한 소송했죠.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KBS하고 MBC는 공영방송인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사실은. 예. 그렇죠.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까지 갈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말을 대통령도 말을 안 하고 기자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가 자, 있는 대통령이 일이야. 할 말이 없으니까 기자들이 일부러 묻지 않았다. 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을 왜 합니까, 기자들이? 이미 그 언론사 풀단에 들어갔던 언론사들이 쫓겨난 것도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다시 회복을 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말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 편들기를 아예 마음먹고 한다고 생각하면 우회적으로 저렇게 비틀어서 질문할 게 아니라 명품백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해버려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기자들에게 매우 실망을 했다. 아마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국민이 묻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 당연히 노영희 대통령이 대답을 잘못하면 정계환 기자가 그거 다시 한 번 더 묻잖아요. 그렇죠. 물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 없지. 예. 그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 자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라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반드시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좀 해줘야 한다. 아니 근데 짜고 치고 한 게 걸렸어요. 왜요? 맨 마지막에 네. 그 끝나고 나가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오늘 대변인이 사회를 봤잖아. 근데 말하는 게 마이크로 나와 버렸는데 뭐랬어요? 저기 안 보이게 잘 접어. 많이 지켜보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접으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기자 미리. 명단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작위로 누구누구 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어머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데 이제 끝나고 다 일어서고 이럴 때 이걸 빨리 찍힐까봐. 접어. 행정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진짜 다 접어라 이제 그냥 다 접어. 접어 그냥 대통령실 다 접어. 이러다 말한 게 걸렸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사전 질문을 받았고 그중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해서 추가 질문도 받아야 되는 것이 기자회견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네. 솔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기자들도 잘못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돌발 질문이라도 사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특징은 A를 질문하잖아요. 그럼 A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C를 혼자 대답해요. 딴 사람은 그래도 A 다시라도 하는데 이분은 C를 대답해요. 이해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질문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일부러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피하려고. 그렇게 할 때 보통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면
내가 A 질문했는데 왜 C를 대답합니까? 이 C는 A랑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A2 다시 이런 걸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과 기자회견이든지 그래요? 브리핑이든지 여기에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동시 접속이 1,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유난 갈등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생각보다 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보수 진보 단일 후보를 향해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 오늘 소식 정말로 탄탄하게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20km까지 접근해서 우리나라 해군과 그리고 정찰기가 직접 경계 출동을 했는데 이 내용 정부가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면서 뭔가 밀약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일본은 사실상 군사적 도발을 독도 인근 20km까지 드나들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 사진은 영상을 직접 MBC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서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본 군함이 독도 20km 앞까지 접근해서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의 군사적 행위를 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순시선도 계속적으로 독도 주변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이 내용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정부는 숨기고 오늘 MBC가 단독 보도를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데요. 이게 하나의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함, 그다음에 해양 순시선이 독도 주변에 얼씬되고 있다. 20km 앞까지 접근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전의 뉴스도 또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독도 방어 훈련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했던 독도 방어 훈련이 역대 최소급이다. 6척이 하는 척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상이죠.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
라고 거의 겁박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영토를 확보하고 영토를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정말 드러나고 있고, 요새 우리 지하철역에 뭐 독도 모형이죠, 이런 거 없애고, 전쟁기념관에 독도 영상 없애고 독도 모형 없애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일은 아닐 거다.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독도 사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국토 방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거는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군함을 동원해서 독도 인근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동해 영토 수호 훈련, 과거에는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6척이 가서 훈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공개로 했어요. 사진이 없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하기는 했는지도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군함이 들어온 게 20km 인근이라고 하는데, 왜 20km라는 게 애매해요. 이른바 12헬입니다. 12헬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22.224km입니다. 이게 해상에서의 영해입니다. 그 근처에 왔다 갔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씬됐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왔다는 거죠. 사실 넘어왔죠. 넘어왔다는 거죠. 네. 넘어왔다는 거죠. 영해를 넘어왔다는 거죠. 거의.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 미국의 이 안보 관련 조야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환대를 받았답니다. 그게 이른바 미국이 50년 동안 요구해왔던 한미일 동맹에 근접한 답을 주고 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나토와 같은 국제 상호 안보 체계가 동해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뭐 동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일본의 조약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일이 같이 참여하는. 자, 이걸 이제 신나토 조약을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에서 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대한민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그렇죠. 있는데, 이 세미나토죠. 세미나토를 이렇게 이름 붙이고 뭐 호주까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런 상황 하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관측하는 뭐 예를 들자면 레이더 기지를 두자.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조약기구에서 공동 관리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가톨릭대 성기성 교수님 나오셨고, 평소에 역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실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MBC의 단독 보도를 보면 결국 일본이 20km까지 우리 영해까지 침범한 군함의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도발 야욕을 보이는데, 자,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계속 미래장적으로 하겠다. 앞뒤가 완전히 안 맞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본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역사 문제가 지금 어제도 하나 터졌는데요. 역사 교과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일본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그 친일사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그 주장들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그 한국사 그 국정교과서 사건 그 연장선에서 뉴라이트 지필진이 참여하는 특정 출판사 교재가 통과가 된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독도 문제라든지 예전에 식민지 시대의 여러 어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적인 어떤 시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뭐 무시한다 그럴까요? 뭐 관심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의식의 조작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자, 있습니다. 역사 조작, 역사 왜곡도 심각해지고, 이번에 발표되는 또 국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많은 시민단체가 기술 자체가 굉장히 문제 많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는 소식 여러분 전해드립니다. 지금 MBC의 단독 보도가 중요한 것은 독도 인근 20km 지점까지 일본 군함이 직접 침탈을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비행기가 직접 출격을 하고, 그리고
해군도 직접 이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기시다가 오는 날 맞춰서 독도 정밀을 다 치우고 또 일본 놈들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놈들은 거기에서 군함을 가져와서 독도를 침탈하는데도 이 정권은 아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연 이 정권이 영토 주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통탄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권이 이명박 정권 2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명박 정권 때의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인천 문화부 장관이 그렇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참모들도 많이 기용하고 있는데 김태호 씨도 MB 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뉴라이트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라이트가 정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게 이명박 때이고 그렇죠? 이명박 정권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랬던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인가요? 독도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정권인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무리 일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 금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는 정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비공님께서는 진짜 큰일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생각날개님 그리고 찐보저님 일본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의 말씀 주셨습니다. HJYJS님 자 일본아 빨리 뭐 이 정권 어떻게 데리고 가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송민종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무능한 정부 정말 한심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십장생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들국화님 박종진님 미사송님 크리스탈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고 계시면 현재 좋아요가 806명이 돼 있는데 지금 동접이 2,5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정부에서 숨기고 있던 내용을 MBC가 단독 보도를 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고 오늘 당장 민주당에서도 이거 실제적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박 교수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야당이 제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왜 국정조사 안 하세요? 예. 국정조사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면 국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밝혀야 되는 것들이요. 이런 사안들이 여러 번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와서 외교 용어로 이제 재밌는 용어로 씁니다. 조던 트래블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이제 워킹 바이올렛인 뭐 트래블링이라고 하는데 세 발자국 네 발자국을 가는데 습관적으로 가는데요. 조던이라는 대선수가 하니까 나중에는 심판들이 그걸 호각을 못 부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게 조던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른바 이제 구한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주할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개 소대를 파견하고 중대를 파견하고 대대를 파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조선 한반도에 진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일 전쟁을 일어나기 위해서 청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한국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진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로일 정대 때 또 진주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야기하면 김태호 씨가 이야기하는 유사시 상황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뉴라이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위대가 한국을 침공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맹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오면 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구한말이었고 그것이 을사늑약과 경술구치로 이어졌던 겁니다. 똑같은 행위들은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일본의 군국자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중에 여러분들께도 질문 하나 드리고 저도 받았던 질문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지금 친일행각, 숭일행각 박진영 교수 이야기대로 뉴니온징들이 움직이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한일 강제병합 1910년도에 일본 식민지가
가 되었던 그 시점에 그 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그 조약이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우리의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무시하고 강제징용도 없고 그리고 위안부도 없는 그것이 모두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 행위, 일본이 만든 법적 행위 그리고 조약은 다 무효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일본 관계 좋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일본은 군함을 보내서 우리 영토를 침탈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것을 숨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MBC 정말로 저는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은데 MBC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단독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안규백 의원이 작업을 해준 것도 있고 안규백 의원과 MBC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면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좋은 기사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방송 지금 만들고 있는 김병준 PD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잖아요. 도장은 22일 날 찍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일단을 보여준 게 있어요. 이를테면 신원식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완용 같은 사람도 당시 상황에서 이해할 만하다라는 발언을 대놓고 유튜브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런 사람 국방부 장관 시키고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 사실은 둘러서 말은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이건 고전적인 의미의 뉴라이트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나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그때 상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의 황춘세에서는 신중국 결일본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일본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가지고는 개화파에서 이른바 친일파로 말을 갈아타 그러군요. 이완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완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이제 10월 16일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역사 논쟁이 역사 교과서에 이번에 검정 교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한일 외교 문제 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자, 보궐선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교수. 네네. 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 보궐선거는 정치적 심판의 선거이든 아니면은 국정 운영의 뭔가 에너지를 얻는 선거가 되든 판이 지금 이제 커진 것은 맞죠. 지금 사실 이제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교육 자체에 관한 선거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윤석열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르고 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진퇴 문제에 결정적 한방을 날리는 정치적 선거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경기도 교육감 출마하셨고 진보 단일 후보였다가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네. 오늘 성기성 교수님 모신 것도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재보궐선거가 어떤 의미냐라는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박진영 교수의 발언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뭐 정치도 그렇지만은 교육 영역에서도 이런 이념적인 어떤 구분들을 우리가 뭐 그 옳든 그르든 해왔던 거죠.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통해서 서울 교육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혁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질문 있는 교실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해왔는데 사실 그 세 번의 선거 과정에서 보수 후보가 이제 이 분산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뭐 어부지리로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경쟁교육, 입시교육 또는 어떤 지금 얘기하는 보수적인 시각의 식민사관이나 뭐 뉴라이트나 이런 어떤 이념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뭐 장이 열렸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대한 심판의 논리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교육이 미래를 향해서 1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학벌 사회로 가고 경쟁으로 가고 시험으로 가고 그걸 주장하는
보수 인사가 교육에 들어선다면은 사실은 한국 교육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뉴라이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지금 교과서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교육감들이 열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념 전쟁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조희영 교육감하고 제법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당시 상황, 그러니까 해직 교사들이 이제 공모해서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공수처 제1호 사건이었고 1호 기소였고 1호 판결이 됐고 교육감직까지 이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하지 않냐. 근데 아니 묶인 거를 푸는데 그리고 맺힌 걸 풀고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해법을 찾는 건데 난 다시 그런 상황에 와도 하겠다. 문제는 이게 직권남용으로 지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았잖아요. 사실 중형이거든요. 다른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특히 서울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퇴임하는 장면에도 그런 피켓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게 아니잖아요. 조희영 교육감이 누구에게 뇌물 받아가지고 예전에 하이힐 가지고 구속된 그런 교육감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도 아니고 무슨 인사 전횡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이 특히 형사처벌이 교육에 대해서 뭔가 칼날을 들이댈 때는 그야말로 형사처벌이 원래 교과서에 나온 대로 최후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조희영 교육감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립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또 불명예 퇴진하면서 선거비만 날렸다 이런 표현하는데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던 충암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구독자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냐면 야구 잘하고 바둑 잘하는데 학교에 화장실이 없는 정도인데요. 중학교 건물 전체 화장실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학교요? 충암. 그랬어요. 대통령이 나온 학교? 네. 그 학교요. 그래서 지금 다 충암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화장실을 가는데 뛰어갔다 와도 화장실에 가면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그래서 제가 충암 학교에 한번 기자회견을 갔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분이 요강을 준비했더라고요. 그 요강 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갔었어요. 학생들이 막 나오면서 진짜 저희 요강 필요해 이런 거예요. 그걸 조희영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개혁했냐면 이제 악질적이고 부패한 사학재단을 좀 정돈하면서 기존 건물 옆에다가 하나씩 붙였어요. 화장실 건물을.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화장실 다니지는 않도록 했고 불과 두 달 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급식실을 새로 공사해가지고 이제 양질의 급식도 제공하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위 뭐랄까요? 전적이라고 그럴까? 성과랄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제가 복습 박수를 보낼 만한. 부연 설명하면은 이게 이제 2015년까지는 해직된 교사들 특별 채용한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왜냐하면 해직된 그게 무효가 되거나 복권이 되면은 원적으로 복귀를 시키는 것을 특별 채용 방식으로 했던 거죠. 2015년 서울의 상문고등학교에 해직된 교사가 복직을 신청했는데 특별 채용을 해줬단 말이죠. 그걸 교육부에서 문제시해가지고 2016년도에 법을 바꿉니다. 공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 채용도 신규 교사 채용할 때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2008년도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 전교조 소속이죠. 후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냈던 그 4명 내지 5명이 복직을 신청한 걸 가지고 조희영 교육감이 2018년도에 그러면은 복직을 신청하면서 특별 채용을 하는데 그게 원래 2016년도에 개정됐던
공개 채용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된 거죠. 2015년 전에는 합당한 것이 2016년 이후에는 안 되는 걸로 아니, 돼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이어도 사실은 네. 오랜 기간 해직돼 있고 뭐 사익을 추구하다 해직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사들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집합적으로 하던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들이 해직됐던 사람들이 복직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줘야죠.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면접 점수가 좀 높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이익이라도 챙긴 것처럼. 왜 2008년에 교육감 선거 때는 조희연 당시 대학 교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습니다. 진행됐던 판이어서 자기가 이익 볼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좀 게 황당한 말씀 거예요. 잘하셨는데 이번 조희연 교육감이 물러나게 된 게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법령에 의해서 사실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들을 원적 복귀시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의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진보 교육감 전체가 무슨 부정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마치 보수 진영에서 진보 교육감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을 드디어 다시 찾아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동안 쌓인 문제가 많았어요.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분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올해 총선의 가장 그 최고령 출마자가 누구냐면 경주의 김일훈 씨입니다. 전 의원인데 이분이 하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경주대학도 있는 제일 처음 시작한 학교는 경기 여성인데 여기서 27명이 이사장한테 건의문 썼다고 해서 한날 한시에 잘렸어요. 정권 교체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공립학교로 채용해 줬는데 이런 케이스가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왜 조희연만 이거 완전히 공수처가 낙인 찍기로 실제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책무 정말로 뭐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 만만한 고리인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가지고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판결의 결과를 과연 수긍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별도로 따져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지금 확정된 것은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보수 진보 간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는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면 첫 번째는 판이 커져서 정관 심판 성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박 교수는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자 단일화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보면 정치평론을 하시는 촉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일화 해낸다 만다. 범야권이 단일화를 못 만들면 자폭해야죠. 자폭해야 돼. 자,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라는 이념적 하나의 테두리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조직적으로 정당의 영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거의 보이는 수준으로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강력한 보수 단일 교육감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진보 민주 진영에서도 저는 각 정당들이 물밑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총력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물밑에서의 영향력들 발휘 그리고 조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거대 양당이 중앙당이 영광에 가고 뭐 곡성에 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서울시 교육감에 올인해야 됩니다. 선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죠. 이제 네. 성 교수 오셨으니까요. 여쭤보면 지난번 경기도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를 갖고 지금도 사실 종횡무진 활동을 하시는 게 어쨌든 진보 단일 후보가 서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약간 회의적인 부분도 지금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반이고 공식 선거기간 15일을 빼버리면은 9월 26일, 27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추석 연휴도 있죠. 한 달이 채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예상 그 출마자들이 뭐 많게는 10명, 뭐 적게는 6, 7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서 얘기한 정당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오늘도 10시에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룰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룰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굉장히 삽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합리적으로 가위바위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룰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6대4, 선거인단 6, 여론조사 4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거인단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또 수많은 또 희생과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 보름 했다면은 한 5일 만에 하자. 그리고 여론조사도 급하게 빨리 추진하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비용을 후보자들이 예전에 냈는데 후보자들이 내지를 또 못해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 테이블 자체가 나는 테이블 안 들어갈래. 별도로 그냥 끝까지 완주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결국은 복수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거죠. 조희영 교육감이 당선될 때 가장 득표를 많이 했을 때가 38%였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두 명의 보수 후보가 그거보단 23%. 그거보단 적지만 상당히 가져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 합치니까 52% 3% 정도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는 전제 조건인데 단일화 되더라도 보수 단일이면 어려울 수 있는 구도가 있고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높고 박 교수 얘기대로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정치적 모멘텀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제 열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대로 싸움을 하면 최소한 진보에서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건 필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인 정당의 개입을 불허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시민사회 테이블에서 단일화 룰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시민사회와 정계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까는 뭐 우리가 기다려봐야 또 되죠. 하나는 후보 이름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의외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캐릭터로 보거나 누구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조금 단일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좀 보여요. 좀 우려되는 측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 딱 중간 시점에 아주 큰 선거에서 우리가 특히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도 없애고 이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지킬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사실 정당 공천을 해야 돼요. 교육감 후보도. 이거 제가 그 당시 이제 지방자치법 만들 때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왜 정당 공천을 해야 되냐면 책임 정치의 측면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뭐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임의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속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이제 개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지금 조영 교육감 개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당의 영역이 되면 정당이 전체가 책임지고 정치 전체가 책임지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정당 공천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영역인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물밑에서 이 정당의 영역이 개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너무 커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민주당 당원이 250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서의 조직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어떤 힘이 있는가라는 것에 저 의심이 들어요. 촛불 집회 나가보면은 민주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인원수가 몇 배씩 차이가 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네.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시민사회 영역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각계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개입해 들어가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불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건 뭐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개입하는 순간 공식적 절차적 영역에만 진입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개인의 뭐 자격으로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보수 진보 단일 후보가 될 때 실제로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했느냐 아니면 정당이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알고 조정을 했느냐는 것은 이제 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실시간 채팅창에 3,000명이 들어와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해질영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죠. 뉴라이트 교과서가 눈앞인데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진보 후보 단일화해야 합니다. 신명철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박철현님 그리고 정재재님 별이총총님 송민종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만큼 큰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출마하는 후보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정권 심판 그리고 뭔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누구라도 단일 후보가 되어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후보 여러분 또는 후보의 참모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정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자, 지금 저 2,800분이 동시 접속하면서 저희들 방송 봐주시고요. 진보교육감 단일화해야 한다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방송을 위해서 경성한우가 추석 대전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선물 필요하신 분은 자, 여기 우리 지금 1522에 0487도 있지만 이 방송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배너에 뜨고 있습니다. 1등급 원뿔 이상 스페셜 선물 세트 1.2kg이 7만 원이다라는 것이 뜨고 있는데요. 명절에 꼭 필요한 한우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추천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인터넷 혹시 집에서 교체하거나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애를 먹고 있을 때 인터넷 비교원 들어가셔서 직접 신청하고 상담하십시오. 수십만 원의 현금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 인터넷 비교원 있습니다. 두 광고 저희들이 협찬받아서 진행하니까 서빅스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서빅스 구독자가 96만 9천 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96만 9,709명인데요. 210명이 모자라는 97만 명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날 때 97만 명을 달성하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될 뿐만 아니라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픽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항상 만나뵐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진영 박진영TV 요즘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빠졌는데요.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사태로 빠졌는데. 회복하고 있고 이미 정봉주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가 챙겼고요. 지금 서울의 소리 아침 방송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익 대표님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네. 유튜브 채널 만드는 그날 제가 적극적으로 아이고, 네, 홍보를 감사합니다.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성기선 교수님도 혹시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십니까? 뭐 간간히 합니다. 성기선 TV라고요. 아유, 성기선 제목 TV. 좋네요. 네. 성기선 TV도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오늘 성기선 교수님이 교육 전문가로서도 활동하셨지만 현실 정치에 대한 남다른 탁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다룰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 그 시점에 묘하게 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자, 이 내용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의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세 가지 안씩 있죠. 세 가지에서 6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고 특히 이 안에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6일 날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그것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좀 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이제 묘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이 시점에 자, 일단 의료 대란 문제는 일단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뭡니까? 특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나는 뭐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경북경찰의 수사가 잘 됐던데 뭐 따져볼 게 뭐 있냐라는 거고 뭐 명품 백이든 뭐든 그렇죠?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특검 나갈 계제도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했고 의료 대란도 아무 문제 없고 가봐라 현장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죠.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진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이등병이 또 숨졌어요. 달리기 하다가 부대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나라를 지키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허물어진 대한민국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순찰차 사망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뭐 파출소에 가서 좀 문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고 4명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찰차 뒷문이 열려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갇혀가지고 계속 나오려는데 못 나와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데 문제는 죽지 않을 방법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교대로 순찰을 나가지 않고 다 같이 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지금 안 돌아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의료 대란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능이 국가가 마비되고 있는데도 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이라고요?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무것도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고 박 교수도 비슷하게 봅니까?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윤석열 밑에 있었고 윤석열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스스로 알아서 네가 칼 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워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해줘야 되느냐?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 한동훈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무기 구매 이런 것들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자면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박범계 의원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의원이 아니라 가지고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입법안 낼 수 없다. 정치적 합의만 해라. 입법 우리가 해줄게. 한동훈 입법 우리가 내줄게. 지금 윤석열 그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입법안, 한동훈이 입법안 들고 서명하러 가면은 아무도 서명 안 해줍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10명에서 올려요. 그리고 이것이 법률로 올라가가지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의되는 상황이 왔을 때 비공개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상황에서는 또다시 어떤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치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고 또 참으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그 기자들과 언론 탓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기자 간담회 보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당장 펜 꺾고 기자증 반납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청문회에서 최혜병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다 판결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의기 있는 기자 한두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그러면은 개인 폰 까세요. 거기에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했는지 그것 까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 정도 이야기 한두 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하러 기자라고 앉아가지고 윤석열 하는 이야기 받아 적고 있습니까? 진짜. 자, 84분 동안 20명이 질문했는데 어쨌든 이런 맞받아치는 질문도 없었고 또 MBC 관련된 이미 박문진 그리고 이진숙과 관련된 이 질문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장탄식을 했다. 기자 선배들이 정말 놀라 자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한동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그 전제도 존재하고 제가 취재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연결되면서 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진전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게 이번 회동의 일종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한동훈이 저 대표가 되고 나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는데 결국은 이 윤석열 프레임에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지금 과연 있을까? 지금 저는 그 의대 정원에 대한 정원 문제가 어떤 그 한동훈이 뭔가 안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논의를 이번 회동에서 뺀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서 차나 마시고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생각에는 내년에 의대 정원을 지금 1,500명 정도 더 늘리면은 지금 휴학생들하고 합치면은 2배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험생들한테 진짜 미안한 일이지만은 의대 입학생을 새로 뽑으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게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한동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데 그 의제를 뺀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할 수 있냐?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실은 그 안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예 맹물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상황 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평론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동훈에 대한 비판, 한동훈의 한계 이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을 끌고 가야 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울며 겨자 몇 개라도 한동훈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제3자 특검법 내자라는 합의까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 테이블을 열자까지만 가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일단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동훈이 동의하는 게 되니까요. 기존의 문제는 지금 논란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그 다음에 뭐 대법원이 하는 특검, 윤석열은 특검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자, 3자 특검이든 4자 특검이든 한동훈 네 맘대로 특검이든 간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정도까지만 테이블을 열고 앞으로 이걸 더 논의하자라는 출발점만 가더라도 윤석열은 특검을 하지 말자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에서의 전선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쳐지는 거고 국민들도 일진보에 따르는 것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다못해 요만큼의 성과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자 이번에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재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면 자유투표하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도면 하면서 엄청난 성과죠.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성과고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재발의 과정에 양당이 같이 토론하자. 요까지만 가더라도 단초로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드리면 재발의를 했는데 재발의 과정에서 200표가 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상황을 생각해서 오히려 재발의하고 자유투표까지 가고 라는 정도만 가더라도 엄청난 진전이다. 그건 엄청난 성공이죠. 성공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패스할 가능성도 있다. 200석 이상.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네. 만나는데요. 익명성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는 흐름이 보인다면은 이 최혜병 특검에 찬성할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캐비넷, 윤석열의 포갑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롭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리는 것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는 압박이 한동훈 지금 대표를 왜 저렇게 놔두느냐고 해서 지금 이제 친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나왔습니다. 힘없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한동훈이 막 달려들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는 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제가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활로 모색을 하려면 양자간에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한동훈을 쳐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오창희 국장님은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네, 혈연, 지연, 학연, 뭐 또 흡연보다 끈끈한 건 근무연이다. 근무연 네. 20년을 넘어서기는 힘들 거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갈등 국면인 건 맞아요. 이를테면 대통령과의 만찬이 연기됐죠. 그리고 대통령이 좀 서먹하게 악수하고 지나갔고 기자회견에서 또 국정 브리핑에서 한동훈이란 세 글자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연찬회 때 대통령실 수석이 와서 브리핑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약속 있다 뭐 이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피했죠. 이런 건 이제 갈등 국면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갈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의 이를테면 합의를 할 거냐, 한동훈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클 거냐, 자기 정치를 할 거냐가 진짜 갈등이냐 아니냐를 보여줄 텐데 아직 그런 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죽은 요란하게 변죽은 울리는 겁니까? 키우는 겁니까? 변죽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갈등이라고 규정할 만한 건 없다. 저는 그래서 정치인은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권영숙 여사가 나무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나무는 뭐 비바람도 맞고 이러면서 흠집도 나면서 크는 거다. 맞아요. 정치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하위 파트너로 여기까지 왔다 치더라도 한동훈 씨가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정치는 적전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야당 너머에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 아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최상병 부모를 보는 정치. 오늘도 아이들을 군대 보내야 되는 다른 부모들을 보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른 평론가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죽어도 보수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콘크리트 30%가 있습니다.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풍선처럼요. 빠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공기에 구멍이 따로 있으면 그게 빠져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절대 정권이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지난번 탄핵 때처럼 우리 망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와 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선의 문제는 후의 문제니까 차후에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당장은 윤석열과 같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은 대체제가 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대체제를 때로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서 의료 문제 없다.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봐라.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 심각한 상황이 맞다.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중적입니다. 어떤 말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연찬에 나온 게 이번에 처음인데요. 오늘 예정됐던 만찬도 이루어졌는데 공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을 했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자세히 들을 수 없는 주변에 이제 좀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의정 갈등은 국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겁을 먹고도 할 말은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그냥 잘 말 따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기회가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판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네. 그걸 이용하면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생길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끊임없는 2인자고 추종자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그 편리한 것은 아니요.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맞서는 힘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 또 박 교수 이야기 들으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지라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민주당의 전략 전술적 판단이 지금 국민을 돌파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정 없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감정 많을 수도 있죠. 엄청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가지는 감정보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가지는 감정이 더 크다. 그래서 윤한 갈등이 아니고 알고 보면 김한 갈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용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10년 정도 선배님이 평소에 이제 큰형님처럼 좀 좋아하는 선배님이 김건희 씨 같은 분과 결혼한다.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왜 저런 분하고 결혼하세요? 반대했다가 결혼하면 입장이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사이가 안 좋겠죠. 지금 스텝이 꼬인 상태죠. 네. 그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동행을 하죠. 네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티타임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티타임장에서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최강욱 비서관 이렇게 앉았는데요. 정말로 말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뭐 이러면 제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신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배우자 각 씨가 그 자리에서 약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인식되는 고위공직자 부인답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남편이 꽉 잡혀 사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 너무 의외였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 쪽 취재를 해보면 여전히 건재한 데다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박 교수는 믿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드리자면은 약한 고리는 김건희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보수 세력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영남의 그 정통적 보수 세력들도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한동훈 씨가 해야 될 것이 뭐 금투세, 종부세 같은 중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뭐 영역을 넓히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수의 핵심을 쳐야 됩니다. 보수의 핵심은 결국은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친일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남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 씨가 모르냐는 거예요. 알고 알죠. 있겠죠. 예. 아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위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위상인데 이재명 대표와의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한 걸음 나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바지 사장으로 머물 거냐. 이건 한동훈 씨의 선택이죠. 결국은 보면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얼르고 달래고입니다. 네.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동훈아, 너 그것도 못하지? 아이, 쪼잔하게, 어리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 저는 동훈아 할 수 있어. 한번 용기 한번 내봐. 이게 사실은 정치의 얼르고 달래고예요. 저 박 교수의 정책 백그라운드가 대구 경북이고 우리 성기선 교수님도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구 목소리 딱 들어보니 알겠어요. 대구에서 완벽한 서울 실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 명품백 문제 처리하는 거 보거든요. 어느 누구도 300만 원짜리 백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위에 만나는 분들이 극렬 보수이면서 정통 보수 그리고 웬만하면 윤석열이 그래도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재명 꼴보기 싫다. 문재인은 정말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조차도 김건희 명품백 대해서는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한 골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로 키포인트든 한동훈 대표가 다루어내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본인은 정치적 미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김건희 여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진영 교수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건재하고 있다. 뭐 그거 보여주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쪽방촌 가서 봉사도 네, 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남편은 기자회견하고 부인은 쪽방촌 봉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명품백 사건 완전히 끝난 거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마 하면서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다 망한다. 자, 안진현님, 주인백님, 이선호님, 그리고 행복영님, 박종호님 고맙습니다. 정JJ님, 크리스탈님, 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면서 댓글 주시는 거 방송 중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서님도 계시네요. 이름이 지구는 아니겠죠. EARTH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스텔님은 박진영 교수님 여러 곳에 출연 꼭 하세요라고 했는데 본인을 아까 비판하는 글도 있었으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패스시키고 방송 여러 군데 나오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 스픽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여기. 자, 파스텔님이 혹시 아시는 분 아니시죠? 푸른하늘님도 감사드리고요. 점퍼님 고맙습니다. 자유007님, 자 고맙고요. 오늘 교육 전문가에서 요즘 정치가로 변신하고 계신 우리 성기선 선생님. 뉴스공장에서 제가 자주 보거든요. 네네네. 야, 뉴스공장에서 자주 봤는데 여기에 모시니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뭐 말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네. 사실은 이제 교육도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하려면은 훨씬 고급 정치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우리 사회의 변화,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정권에 대한 심판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좋은 교육감을 뽑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자, 그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신 거죠? 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개인 간의 어떤 충돌로 이게 끝난다면은 정말 불행하다 이런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원래 조희연 교육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깊은 관계. 그러니까 신뢰가 깊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고요. 뭐 매우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 어떻게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진보 보수로 나올 테니까 진보 단일화 해야 되고요. 정말 자기 개인적인 숙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자기가 뭐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사람 말고 수도 교육을 걱정하는 정말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문제 쉽게 해결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선거 운동 기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유명한 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우리 PD하고 제작진한테 부탁만 좀 드리면 한 몇 분만 더 방송을 좀 쓰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오늘 MBC 단독 보도를 갖고 진행했던 지금 독도 주변에 일본 군함이 직접 출몰해 가지고 우리 해상 투개기가 직접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게 광복절 전의 일인데요. 정부에서 이 내용을 완전히 숨겨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고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아까 의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안규백입니다. 안규백 네, 의원이 국방위. 이 내용을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고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 평소에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해야 돼요. 자, 평소에 열심히 하는 분이 이번에도 더 열심히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부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이 방송을 지금 3,000분이 계속 보고 계신데 박진영 교수가 민주당에 계셨던 분으로서 자, 지금 저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이게 잘못하면 청기누설 되는데. 예. 아마 제 짐작에 11월이나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미국 가실 거예요. 미국을 간다. 예. 결국은 미국 가서 풀어야 돼요. 미국 가서 풀어야 된다는 게 윤석열을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좋아합니다. 죽도록 좋아합니다. 미국이 동북아 문제에서 50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단초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한일 동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은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이 야당 대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대표가 가셔가지고 한미 동맹의 안정적인 측면들과 그리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다자간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 이 그리고 이야기는 미국이 더 이상 윤석열의 후견인이 되는 역할, 그리고 미국이 그 후견인 2로서 일본을 윤석열 뒤에 붙이는 역할, 이것들을 좀 더 약화할 수 있는 어떤 좀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제가 기자의 촉으로 지금 박정현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청기 누설을 해야 된다,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결국 제가 듣는 이야기 처음이고 단독인 것 같은데 11월 전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방문을 한다? 아니 저는 아니 미국 대선이 있어서 시기는 그때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가서 당선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선자를 못 만나더라도 이른바 이제 여당의 이 그 중요 외교 정책 하시는 분들은 만나야죠. 조야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독도 문제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준비해야죠. 적극적으로 가야죠. 미국만이 아니라 EU도 가고 일본도 가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올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럼 그런 준비만이 아니라 역량을 보여줘야죠. 수권 역량이라는 게 뭐 한 달에 25만 원 준다 이런 면도 있지만 외교 국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안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그리고 국회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해달라는지 제대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뜨겁게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작진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내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까지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남은 주말과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따라해 주십시오. 역전의 용사들!